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노회찬 의원의 사상과 이념의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쳤다 하면 무조건 기각하는 대법원 관련자들 영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인간성을 상실한 조선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연구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생활가전의 명가 필립스의 최신형 인기 제품을 공화국 최저가로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김용민닷컴 입점기념 필립스의 첫 번째 최저가 제품은 바로 첨단 적외선 기술로 연기의 80%를 감소시켜 집안에서도 쾌적하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필립스 전기그릴 HD6370으로서 열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1분 안에 조리가 가능하다며 고기를 불판에 살짝 대고는 곧장 입으로 넣으시는 성급하신 김용민 동지께서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현재 인터넷 최저가 28만 9천 원. 하지만 김용민닷컴에서는 무려 22만 9,500원.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한 공화국 최저가에 리앤케이 셀 볼유마이징 듀얼 크림 세트 화장품까지 선착순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7년 7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권우운장이라는 청취자분이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아침 우연히 노회찬 의원님이 만들었다는 성남꽃의 멜로디를 듣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놓으신 제보와 편곡을 보았지만 실상 시민들이 따라 부르기엔 어려운 구성이었기 때문에 원곡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멜로디로 편곡해 보내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네. 세상과 등진 노회찬 의원이 고등학생 때 서정주 시인의 수필 성남꽃의 한 대목에 곡을 붙여 부른 노래 소연가. 대중이 따라 부르기 편하게 편곡해서 녹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노회찬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의 벗이 아니지만 부디 그의 음악과 정치 철학과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만은 생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 해만 더 함께 살아볼까.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군 법무관을 지낸 김정민 변호사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친위 쿠데타가 아닌 그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앞세운 쿠데타를 계획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위의 성격, 즉 대통령을 위한 쿠데타가 아닌 군이 정권을 빼앗으려는 쿠데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가진 국가정보원의 통제권을 기무사가 넘겨받는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 접수하는 개념이에요. 아, 이번에 이 사람들이 기무에서 만든 거는 국정원 접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른 어떤 조직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물론 중앙행정기관은 그 장관을 통해서 지휘하는 거지. 네. 지금 보면 뭐 국정원 2차장을 데려오고, 네. 그 다음에 그 정보 통제 권한을 아예 인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국정원을 접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도 알면 엄청 열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상당한 정보활동비를 기무사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 간에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기무는 우리가 국정원 위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 계엄 터지면 2차장이 와서 이제 보좌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는 보좌해라. 그 연락관이나 감독관이 서로 파견은 되지만 파견하는 쪽에서 누구 보내세요 이러진 않아요. 대개 5급 사무관들을 보냅니다. 실무자급을. 다른 기관들은 기무에서 보내는데 국정원은 니네가 와. 네, 국정원을 그래서 찍어서 내 보좌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한 자체를 이 접수하는 개념이 인수한다라는 권한을 인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계엄이 터지더라도 다만 지휘권을 갖는 거예요. 그 계엄 편란에 보면 개별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령권이 없다라고 아예 못 받고 있어요. 아하. 장관을 통해서. 각 기관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고 장관을 통해서 지휘하는 거지. 근데 국정원은 이거는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하 조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얘기. 그게 여러 곳에 보여요. 여러 곳에. 예.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국정원이 제일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통제해야 될 국정원을 기무사가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사실상 나라를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권은 있는데 그 합참의 편람에 보면 이게 충돌한다. 국정원법과 계엄법이 충돌하는데 무엇이 꼭 옳다고 볼 수 없으니까 어차피 대통령 휘하 있으니까 대통령 처분에 맡기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대통령한테 푸시해가지고 지휘권을 나한테 주세요 한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가 접수했으니까 2차장 보내. 사실상 대통령을 바지로 만드는 계획이네요. 그렇죠. 바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내부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꼭 친위 구테타가 아니라 사실상 구테타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리고 군검찰도 통제한대요. 자기들이. 황당한 얘기를 합수부를 만들어서 군검찰도 자기들이 감독하겠대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합수부 자체는 굳이 말하면 경찰 합동수사본부라니까요. 합동수사본부인데 거긴 경찰 조직이에요. 검찰 조직이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검찰을 통제하겠대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12.6대 그렇게 했더라고요. 12.6대 지침이 내려갔는데.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그랬으니까요. 기무사령관이.
고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둘러싼 조선일보 보도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고인의 소식을 전하며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우승팀인 광주 동성고 선수들의 사진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기쁨을 만끽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기사를 같은 면에 편집한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자엔 노동자 대변한다며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어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을 저널리즘 전문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정준희 겸임교수가 짚어봤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비의사실 공포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이제 그 노회찬 의원 아내 운전기사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전용 기사를 통해서 돈이 전달된 걸로 특검이 보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결국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예, 이 부분도 좀 약간 물론 복잡한 측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사의 내용이 일단 초점을 맞췄던 게 예를 들면 정의당처럼 이렇게 노동자를 중시하는 그런 정당이 아내의 전용 기사를 뒀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기자가 직접 쓴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지지자들의 실망의 형식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귀족처럼 살 수 있느냐라는 식의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자원봉사원 운전기사를 지금 그렇죠. 전용 기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전용 기사라는 말을 쓴 의도도 상당히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대법원을 통해서도 이제 자원봉사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확정이 된 내용이었었고, 그것도 선거 때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특검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뭐 혐의를 두고 있다라는 식의 그것도 대단히 불명확한 출처를 통해 가지고 이 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들씌우는 이제 그런 보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TV조선은 노회찬 의원 사망 당일에 고 노회찬 의원 시신 병원 이송 중 이런 자막을 띄우면서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고 또 사망 현장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구체적인 묘사를 내보낸 게 있고요. 조선일보는 또 어제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고인의 사망 다음 날인 어제 일면에 샴페인 터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물을 막 뿌리면서 우승을 축하하는 서로 좋아하는 고교야구 팀 사진을 일면에 배치하면서 옆에 귀퉁이에 이제 노회찬 의원 사망 기사를 같이 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뭐 이거는 너무나 이제 사실은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죠. 이를테면 이제 TV에서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건 중계 방송식의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화면이 필요하다고 해도 굳이 이런 화면들을 전혀 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 경쟁이라고 조차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윤리적인 일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보도 윤리에도 명확히 어긋난 이제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현장 같은 경우도 역시 기본적으로 자살자에 대한 보도나 이제 사망자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준칙이 있죠. 준칙이 명확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라든가 뭐 신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배제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파헤치듯이 이제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보도를 했다는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말씀처럼 이 조선일보 보도는 또 이건 뭐 해프닝 수준이 아닌데요. 저도 이제 이 일면을 봤는데 신문에 있어서 일면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말 그대로 대문과 같고 간판과 같은 것이어서 데스크에서 이거를 판단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우승 축하 사진하고 사망 기사가 같이 나간 것 자체는 의도적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너무나 비극적으로 또 희극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기자분이 이제 뭐 취재를 해봤더니 뭐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이제 그쪽 데스크에서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집국장이 그렇게 대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유가족에 대한 배려 이상을 넘어서 만약에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기성 신문에서 실수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설명으로는 자신들이 주최한 청룡기 야구대회 우승 장면을 내보낸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는 모양인데 그간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청룡기 우승 장면을 내보낸 적이 없는데 굳이 지금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지금 지면을 배치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고 또 의구심을 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시신 이송을 생중계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속보성이 있고 무슨 중요성이 있는 건가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인데.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사법농단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던 전직 부장판사 이정열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이정열 변호사의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장 발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면 이게 수사가 끝나고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도 또 법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죠. 또 파리 안으로 굽을 가능성까지 염려하는 시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걱정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숙tab심사반 특별재판소 얘기도 제가 주장을 했었었는데 네. 이 특별재판소는 왜 필요했냐면 이런 영장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는 사실 어차피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법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지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영장은 문제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 이정열 변호사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무죄를 판결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객관성 또 다 나올 테니까 나중에 검증이 되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영장 발부에 보는 그러면 재판부 마음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그렇죠. 영장은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재판소가 일단 죄송합니다. 특별재판소가 설립이 된다면 향후에 기소해서 재판을 하는 것까지 당연히 맡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예 그냥 법 자체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특별재판소를 만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정열 변호사께서는 재량이라고 하나 아주 점잖은 표현을 쓰셨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엿장수 마음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법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재량의 여지를 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야 있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데 이미 검찰 수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특검 카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솔직히 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검찰이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욕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그동안에 네. 법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참 50보 100보지만 그래도 법원에 비해서 신뢰도가 더 낮은 데가 검찰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기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에 있어서도 대법원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허둥지둥 원자력 발전소 5기를 재가동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언론 보도를 전제로 탈원전 방침을 재고하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겨레는 언론이 지목한 원전 5기 재가동은 이번 폭염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전의 정비와 재가동은 수십 년째 똑같이 진행되어 온 계획 예방 정비 일정을 따른 건데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기의 정비 일정은 이미 지난 4월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과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산업부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뚝도 변전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예비력이 10%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의 보도자료가 원전 재가동 논란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토요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공급 총력 등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엔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시기는 피크 시점 뒤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전력 수급이 빠듯해 보이니 원전 5기를 신속히 추가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준 겁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마 최선을 다해 정비를 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많은 언론이 오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념의 자유라는 걸 우리가 왜 명확히 지향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2008년 9월 5일 시사인 52호에 실렸던 노회찬 의원, 당시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인터뷰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고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인터뷰를 그냥 쭉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사 제목이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할 수 없다입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사회주의란 어쩌면 오랜 친구 같은 것이다. 그는 지난 1989년 법정에서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라는 확신에 찬 최후 준수를 남겨 유명해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제부터는 질문과 답이 이어집니다. 촛불 행동강령 등 산후련 주장을 어떻게 보나? 경찰을 없애고 남녀가 포함된 민경대를 만들자거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은행 예금을 공개한다는 건 무력으로 권력을 쟁취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숙한 문명국가를 자처하려면 이런 주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는 이보다 더한 주장을 하는 이가 많다.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나?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회주의 담론은 의미가 있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200년밖에 안 된 체제다. 인류의 최종 체제로 볼 수 없다.
자본주의 이후에 더 나은 체제가 올 것이라는 꿈을 꾸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야만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줄 거다. 사회주의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왜 낡은 것에 집착하느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겨우 100년도 안 된 자본주의가 태양 같은 수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잘못이다. 예. 질문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복잡한 문제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스웨덴을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본다. 영국 노동당 당원에게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운동권조차 사회주의 이퀄 북한이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다. 냉전과 분단을 겪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졌다. 최근 종부세 논란과 국제중학교 문제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시 질문입니다. 도 대표는 과거 명백히 사회주의를 지향한 걸로 안다. 지금도 그런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인민노련 사건 때 우리가 사회주의자다라고 진술한 건 하나의 역사 철학을 말하는 거다. 그때에도 우리는 자본주의 극복의 신념을 사회주의라고 불렀지 어떤 특정한 체제를 모델로 삼지는 않았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도 충격받지 않았다. 인민노련 강령에도 우리가 세우려는 국가의 형태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어떤 체제를 특정 모델로 정해 이를 교과서적으로 따라가는 사회주의 운동은 끝났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입니다. 예. 이 인터뷰에서 보면 잘 드러났죠. 제가 화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운동가 노회찬에게 이념은 교조나 종교 같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게 사회주의는 하나의 역사 철학이었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신념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은 소련이 무너질 때도 충격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이념은 노 의원의 살아생전 인터뷰처럼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법의 힘이나 위력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법의 위력으로 이념을 제한하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잖아요. 노회찬 의원이 7년의 수배, 3년의 구속을 당한 이유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회찬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시절에 국가보안법 철폐가 참여정부 주도로 한참 논의가 시작됐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자고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법 폐지는 고인의 오랜 신념 같은 거였죠. 법과 위력으로 사람의 사상을 제한한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게 들어도 개그스럽기 때문에 한번 다시 웃긴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별칭이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죠. 막걸리 먹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간첩되는 게 국가보안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변호인에 보면 그 송강호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하죠.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이 권투시합을 했다. 그런데 나는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김일성도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빨갱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불임사건 재판 때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검사가 누구였냐면 부산지검 공안부 최병국 수석검사였고 이 최병국 씨는 나중에 한나라당에서 3선이나 국회의원을 하죠. 그 19대 때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늘 푸른 한국당인가? 거기 공동대표를 하다가 다시 그 당이 합당을 했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건데 이 최병국 검사가 진짜 법정에서 노무현 변호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북계를 찬양하는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귓구녕을 가져야 노무현 변호사의 저 말이 북계 찬양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진짜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다른 코미디 볼까요? 1970년 서울 어떤 달동네의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강제 철거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당하는 한 달동네 주민이 철거 반원들이 강제로 집을 막 뜯어내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욕을 하냐면 야, 이 김일성보다 못한 새끼들아 뭐 이렇게 욕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기소 내용이 뭐냐? 당시 검사의 상고 이유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면전에서 철거 반원을 향해 김일성보다 못한 놈들 운운한 것은 북계 학정을 겪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북계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검찰이 상고 이유서에 적습니다. 김일성보다 못한 새끼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이야기인가요? 이 지금 거의 개그 콘서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법이요. 하나 더 보죠. 기록에 이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기록만 보면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고 교인 앞에서 강의를 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인 200명 앞에서 공과 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치민이 베트남에서는 국부로 칭송받고 있다. 존경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판결문이 이래요. 월맹의 공산당 지도자였던 호지명도 비록 공산주의자이기는 하였지만 공만을 위해 사심없이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월맹 공산당의 구성원인 호지명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한 것이라고 원심이 판시하였는 바 피고인이 비록 공산주의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베트남 민중들에게 너무나 존경을 받는 국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호치민을 호 아저씨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베트남에서 존경받는 호치민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외 공산당을 고무찬양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미친 세상이 돼버린 거죠. 베트남 국민들이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문제가 안 됐을 일이겠군요. 네, 문제가 안 됐고 이제 칭찬받는 거죠. 철저한 반공투사 되시는 겁니다만. 철도 역장 하시던 분이 역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 역장 이분의 훈시는 그냥 이제 밑에 직원들 약간 갈구려고 모아놓고 막 한마디 일장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에 공산주의 목적은 나쁘지만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 행정학에서 나오는 과학적 관리법은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과학적 관리법은 배울 점이 많다. 뭐 이런 일장 훈시를 한 철도 역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법원에서 197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한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왜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코미디처럼 세계에서 우리만 하고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게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던 야만이라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이런 논의들을 해야 결국 우리 사회가 야만적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준다. 이게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였는데요. 이걸 차단해놓고 보니까 야만적인 코미디가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토양에 영양분을 주자면서 그런데 빨갱이가 영양분이냐? 종북이 영양분이야? 그건 독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사회주의건 종북이건 뭐건 다 자기가 의지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세상이 야만을 막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토양이라고 믿습니다만 서로 빨갱이나 종북은 자양분, 영양분이 절대 아니고 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요. 그분들의 의견은 빨갱이들이나 종북은 토양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독소니까 발라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그 독소를 발라내는 데에도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을 다 발라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쳐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붙들고 너 종북이냐? 너 김일성주의자냐? 물어보면 누가 어이구 제가 살아 숨쉬는 종북의 본산이죠. 제가 김일성 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숨어버린다고요. 왜 숨을까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숨는 겁니다. 그런데 종북, 나 김일성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국보법을 없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자유롭게 떠들고 다니세요. 종북하시고
김일성 찬양하시고 해보세요. 이러면 우리나라의 종북이 진짜 몇 명인지 금방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법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자기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종북적인 사상, 김일성 우상화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면 그걸 공개하고 정치 세력화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종북 논란은 국보법이 오히려 종북이라는 카테고리를 신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비밀화를 시키고 오히려 보호막을 치고 있어요. 그냥 공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야. 네가 종북을 하건 김일성을 우상화하건 상관없어. 잘해봐 하고 내버려둬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은밀히 사회를 전복하는 씨앗이 되고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 전복될 정도로 이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약하면 이건 사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종북이 이 사회의 해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처방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거예요.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이 노회찬 의원의 일성은 사실 세계 문화지성사에서도 너무나 잘 증명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위대한 프랑스의 지성으로 불리는 장폴 사르트르는 자기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입니다. 국보법 위반이에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수학자, 철학자이기도 하죠. 버트런드 러셀, 이 사람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깜빵 생활해야 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수학자가 되지 못하죠. 지금 그림 하나에 수백억씩 팔리는 파블로 피카소요. 이 사람은 1944년 8월에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했던 공산당원이었어요. 이 사람 한국에 왔으면 그림 수십억 수백억에 팔리는 게 아니라 역시 깜빵 생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화적인 인종차별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평화운동이 모두가 존경을 하고 있죠. 그런데 킹 목사도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자처했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 유명한 시인이죠. 이 사람 1945년 칠레 북부 탄광지대에서 정식으로 칠레 공산당의 추천을 받아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고 바로 공산당에 입당했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노벨상 절대로 받지 못했죠. 굉장히 잘생겼던 프랑스 배우 이브 몽땅, 이 사람도 프랑스 공산당 당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배우 택도 없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위대한 미인으로 생각하고 교육받고 전기를 읽는 헬런 켈러는 1912년에 아예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사회심리학자라고 부르는 에리 브롬, 이 사람도 대표적인 마르크스의 지지자였습니다. 심지어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공산주의자라고 자기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열리면 이렇게 다양한 토양들이 사회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는 이런 위대한 다양성의 영양소가 이 국가라는 토양에 스며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김일성이 알리를 응원하면 알리 응원이 중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꿈꿨던 대로 다양한 영양소가 자유롭게 토양에 스며들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그 모습이 그것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숲이 우거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남긴 정치인을 빨갱이로 모는 사회였다면 우리는 노회찬이라는 빛나는 정치인을 가지지도 못했겠죠. 고인의 소망대로 야만을 멈추고요. 사상의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흘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던 제 마음의 단 한 분의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의 소망이었고요. 그 소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실천해 나가면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풍부하고 또 넓은 숲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책무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사흘 동안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하면서 드렸던 이야기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경제의 속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대중 비대위원이 임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고 하시요. 어찌된 일인지 김대중 비대위원의 설명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김대중입니다. 저를 두고 일각에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광역의원 공천을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도덕성 적격 심사에서 문제가 돼서 컷오프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김대중 비대위원님이 컷오프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건의 전과가 있다면서요? 음주운전 공동공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당을 혁신할 겁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요? 이번 달까지만 해도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요? 하하하, 김대중 의원님, 국민의당에서 소상공인 직능위원장을 맡기도 했잖아요. 당적을 참 여러 번 바꾸고 계십니다. 네? 인선 과정 당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당적을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과나 서민들의 목소리를 당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따지고 보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이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거부감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 당적에 비대위원도 있는데 청와대의 협치내각 구성 제안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문화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낮 동안 최악의 폭염이 계속됩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전주 26도, 부산 2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6도, 춘천 35도, 대구 3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낮 동안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더운 날입니다. 예. 법률, 법관, 심판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은 오랫동안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 또는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은 도스토옙스키 문학에서 최고의 작품일 뿐만 아니고 세계 문학사에서도 우뚝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량이어서 독파해 내기가 쉽지는 않죠. 1800페이지 남짓이니까요. 장편 소설이군요, 한마디로. 대하 장편 소설입니다. 예. 독서의 수고에 충분히 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언적 통찰로 가득한 문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생각, 사유의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좋은 작품들이 그렇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까라마조프 가는 러시아 사회 축소판입니다. 가족이 등장하겠죠, 당연히. 예. 여기에서 아버지 표도르라는 사람은 어두운 러시아의 대지를 상징하는 아주 악마적인 인물이고요.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 분신들이겠죠. 큰아들 장남인 드미트리는 선악의 경계를 넘어선 야수적 정열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반이라는 사람은 파괴적 지성을 물려받은 사람이고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알리오사라는 사람은 신성을 체현하고 있는 수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머니에게 태어난 서자가 있는데 스미레자코프 역시 악마적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 통해서 러시아 사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쭉 보여주는데요.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의 핵심은 부친 살해, 그러니까 아버지 살해 모티프입니다. 그 악마적인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인간들이 보여준, 그러니까 형제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어떠한가를 대단히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악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뿌리 깊게 자리한 악의 정체를 파헤친 걸작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대작이어서 이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대신문관 편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신문관 편은
사파 형식으로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반이라는 둘째 아들이 16세기 스페인 그 세비야에서 있었던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 새로운 자유란 무엇이고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정말 대단한 사상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문관은 그야말로 큰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독교의 종교적 권력을 일받는 대신문관, 대사제 이 정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제와 이제 지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소설에 예수까지 등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예수는 상당히 중요한 형상으로 등장하죠. 16세기 스페인이라고 했잖아요.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추기경이죠. 100여 명이 넘는 이단자를 회양에 처한 다음 달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죠. 더러운 죄악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도 어린애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민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 참 많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을 줄도 아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나타나신다면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참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할지 참 궁금하고요. 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니까 민중들의 환호는 대단했겠죠. 온갖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다가 죽은 소녀가 살아나기도 해요. 소설적 상상이고 허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다시 쓴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본 추기경, 이 대신문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실과 양심과 자유를 선포하러 온 예수를 지상의 예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신문관이 체포를 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예수를 잡아와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성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사상 중에 너희들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게 예수 정신의 핵심일 텐데 이에 대해서 대신문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아두시오. 오늘날 인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심이 깊고 자유로 충만되어 있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자유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 발밑에 공손히 바쳤다는 것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신문관이 보기에 가축과도 같은 노예과도 같은 인간들은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나머지 그 자유를 대신문관인 또는 성직자인 우리들한테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양심을 모두 바쳤다는 것이죠. 그 대가는 지상의 빵만을 보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대신문관은 악마의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자유에 대한 무슨 약속만 있을 뿐 빈손으로 말이다. 하지만 본래 순진하고 본래 비천한 인간들은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자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눈에도 뜨겁게 달아오른 이 벌거숭이 광야에서 뒹구는 저 돌들이 보이겠지. 그 돌들을 빵으로 변화시키란 말이다. 그러면 인류는 내가 손을 걷어들여 빵을 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영원히 불안에 떨면서 착하고 온순한 양떼처럼 내 뒤를 따를 테니.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깃든 자유나 양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상의 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상의 빵이 중요하다고 대신문관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네가 이 돌멩이를 빵으로 한번 변화시켜보라. 그리고 그 빵을 저 불쌍한 인간들, 비천한 인간들에게 줘보라. 그러면 양떼처럼 너를 따를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 신문관의 사상이라는 게 유물론을 비판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양심과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걸 심판하는 자들이 민중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도 봐야겠죠. 대심판관의 시선에 비친 민중들, 일반적인 대중들, 그리고 인간들은 양심이고 자유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거리만 던져주면은 얼마든지 개떼처럼 자신들 숭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반그리스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신문관은 적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빵만을 던져주면은 모든 인간 세상의 기념탑을 완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적 그리스도의 성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한 어떤 과학도 빵을 줄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들의 발 아래 자유를 반납하면서 우리들을 노예로 삼되 우리들에게 빵을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말할 것이요. 마침내 그들 스스로 지상의 빵과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를 절대로 모두 가질 수 없을 테니까. 대단한 언명입니다. 예. 대신문관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자유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양심이 입각해서 사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역으로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빵을 경시하고 천상의 빵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대신문관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죠. 대신문관이라는 사람, 적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신문관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상의 빵을 존중하고 천상의 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빵을 위해 자유를 반납한 그들은 마침내 대신문관을 신으로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함투성인 인간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하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 지상의 빵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다시 말해 먹을거리, 돈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양심을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경배할 대상을 찾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유를 지배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심 같은 건 다 던져버려라. 그러면 내 삶에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에 방해가 될 따름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양심 대신 지상의 빵에 안주하는 인간이야말로 적그리스도인 대신문관이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대신문관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인간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저렇게 보잘것없는데 인간에게 자유가 있니, 양심이 있니,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이 있니 하는 건 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문관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 허약하고 비열한 존재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허약하고 비열한 존재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것만 치르면 된다는 얘기죠. 즉 지상의 빵만을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이어받은 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을 개나 돼지로 보는, 그리고 우리 사회 시민들을, 민중들을 개나 돼지로 보는 지배자들, 특히 종교적 감수성을 지녔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민중들을 대상화하는 자들의 표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마를 따르는 대신문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참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이상해져가는 양상은 한국교회가 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까라마투프가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이 내뱉는 역설적인 발언들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은데요. 양심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신문관의 발언입니다. 양심은 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이어서 우리들한테 모두 위임할 테니 우리들은 모든 것을 허용할 것이고 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들 결정에 신뢰를 보낼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의 자유의사 결정이라는 그들의 큰 두통거리나 현재 당면한 무서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대신문관은 인간에 대한 믿음도 상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하는 그는 인간의 정신적 본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나 자유나 이런 거 말이죠. 자기 결정권 따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문관에게 인간은 나약하고 사악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인류의 역사는 비참함과 범죄 그리고 고통들의 무의미한 직접물일 따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대신문관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악마의 지시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허점투성인 피조물들의 짧은 생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지상에 가축된 인간을 조직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을 가축대로 조직하는 것, 이게 대신문관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예수를 감금하고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대신문관의 후예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층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풀어주면서 그리스도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무 말 없이 입맞춤만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양심이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대신문관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양심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마무리 삼아 보겠습니다. 예. 자기 방식대로 철저히 인류를 사랑했던 그 저주받은 신문관이 그 수많은 유일 신문관들 사이에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밀을 감추기 위해 불행하고 허약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들로부터 비밀을 감추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조직된 동맹, 비밀 결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또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며 또 존재해야만 해. 라는 그 이반이란 둘째 아들, 어떤 허무주의자, 무신론자인 지식인이 내뱉는 말입니다. 이런 대신문관의 후예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을 이 까라마조프가의 대신문관 편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양심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쁜 기득권자들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력을 다하죠. 그래서 이제 대신문관이 예수한테 아니 그 지구상의 교회에다가 권위를 넘기셨으면 이 땅의 문제 그만 좀 간섭하시지 왜 나타나서 또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느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법, 양심이었다면은 야, 그거 왜 여기 나타나서 그러는 거야? 그 모든 판단은 우리가 한다고. 당신들이 왜 와서 설치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양승태 대법원의 이 사법거래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유야무야 돌려버리면은 또다시 우리는 그들에게 가축 대우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예. 아마 그자들 그리고 이 기무사 계엄령 관련해서 그런데 양심의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악마가 이반이라는 사람에게 속삭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자, 뒷부분에 있는데요. 1440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심이라니, 양심이 뭔데? 양심이란 바로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지? 관습 때문이겠지. 그걸 집어 던지면 우리는 하느님이 되는 거야. 아마 이 저자들은 이 악마의 속삭임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양심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저는 시민의 힘이고 시민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되고자 했던 대신문관을 보면서 오늘 한국의 썩어빠진 법관들의 현주소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스 코너 시간입니다. 금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계속되는 폭염에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조선일보는 막무가내 탈원전 하더니 전력 모자라자 원전 추가 가동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탈원전 하겠다며 멀쩡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더니 전력이 모자랄 것 같자 다시 원전에 손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시민들은 이 사설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모두 3,054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7% 거의 모든 시민들은 조선일보 사설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5기의 정비와 재가동 계획은 이미 지난 4월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조선일보 사설에 공감한다는 시민들은 3%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강윤구님, 조선일보에 대체 뭘 바라십니까? 더 좋은 한국님,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언론인가요?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기 능력평가 코너 하루 쉬어갔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하늘빛 마음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글 한 편 소개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살아서 검찰에 출두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럴 경우에도 훨씬 더 많이 받아먹은 자들도 뻔뻔하게 잘들 사는데 자기에게 조금만 더 관대해도 좋을 것을 이러면서 안타까워할까요? 지금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회찬 의원은 아마 살아서 겪을 모욕과 저주가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노회찬 의원이 자기에게 관대하지 못했던 것보다 우리 사회가 큰일 작은일 구분하지 않고 남에게 관대하지 못한 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더 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그보다 조금도 나을 것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적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는 조리돌림의 대상이 돼 온갖 악담과 저주를 들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적으로 규정하고 악랄하게 공격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여백은 남겨둬야 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것과 똑같은 이유로 노회찬 의원을 잃었습니다. 네, 7월 26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